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딥러닝의 꽃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비전,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인 합성급 신경망, 즉 CNN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거예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 모델링을 대학생과 입문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주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가이드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이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물을 구별하는 원리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텐서플로라는 강력한 도구 상자를 들고 기초 개념부터 실제 모델을 만드는 실전 과정까지 제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인공지능의 눈을 만드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맛있는 페퍼로니 피자를 볼 때 우리 뇌는 즉각적으로 이건 피자구나 라고 인식하죠. 하지만 컴퓨터의 눈은 우리와 아주 다릅니다. 컴퓨터에게 이미지는 그저 숫자의 거대한 격자판일 뿐이에요. 우리가 빨간 페퍼로니와 노란 치즈를 즐길 때 컴퓨터는 0부터 255 사이의 숫자로 이루어진 RGB 패턴을 읽어드립니다. 여기서 RGB란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을 의미하죠. 각 픽셀마다 이 세 가지 색상의 농도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밝은 부분은 255에 가까운 숫자로, 어두운 부분은 0에 가까운 숫자로 나타납니다. 결국 컴퓨터 비전의 핵심은 이 복잡한 숫자 데이터 속에서 특정한 규칙과 패턴을 찾아내어 이 숫자의 뭉치가 피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NN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진 분류입니다. 이건 예 혹은 아니오를 답하는 것과 같아요. 사진을 보고 이건 피자인가요? 스테이크인가요? 라고 묻는 식이죠. 두 번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다중 분류입니다. 피자, 스테이크, 혹은 초밥처럼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똑똑한 기능인 객체 탐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인지 맞히는 것을 넘어 사진 속 어느 위치에 음식이 있는지 정확한 좌표를 찾아내어 사각형 상자로 표시해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이 세 가지 개념만 확실히 잡아도 이미지 처리 모델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데이터의 생김새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경망은 이미지를 텐서라고 부르는 3차원 숫자, 블록으로 인식해요. 여기서 수식을 하나 살펴볼까요? 대괄호 안에 배치 크기, 높이, 너비, 그리고 숫자 3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와 너비는 이미지의 세로와 가로 픽셀 수를 의미하고요. 마지막에 붙은 숫자 3은 아까 말씀드린 RGB 색상 채널을 뜻합니다. 만약 흑백 사진이라면 이 숫자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배치 크기는 한 번에 몇 장의 이미지를 묶어서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단위입니다. 정리하자면 CNN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가로, 세로, 색상 정보가 층층이 쌓인 입체적인 숫자 뭉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모델에게 데이터를 먹여주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정규화라는 전처리 과정이에요. 인공지능 신경망은 사실 255처럼 큰 숫자보다는 0과 1 사이의 아주 작은 소수점 숫자를 훨씬 좋아합니다. 숫자가 너무 크면 계산 과정에서 오차가 커지거나 학습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픽셀 값을 255.0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어두운 0은 그대로 0이 되고 가장 밝은 255는 1이 되면서 모든 데이터가 0과 1 사이의 예쁜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픽셀 값을 255.0으로 나누는 아주 간단한 과정이지만 이 작업을 거치면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모델의 성능도 안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델을 위한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CNN, 즉 합성급 신경망의 전체 구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CNN은 이미지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처음에는 이미지의 아주 단순한 부분, 예를 들면 직선이나 곡선 같은 선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다 신경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이 선들을 조합해서 동그라미나 네모 같은 면을 인식하고 마지막에는 눈, 코, 입 혹은 피자의 페퍼로니 같은 복잡한 사물의 특징까지 완벽하게 파악해냅니다. 마치 사람이 사물을 볼 때 처음에는 전체적인 윤곽을 보고 나중에 세부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것과 비슷하죠. 입력 이미지가 이 복잡한 아키텍처라는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인공지능은 마침내 이건 99% 확률로 피자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CNN이라는 도구 상자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합성 곱층인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납니다. 여기서 이미지의 특징을 뽑아내죠. 그 다음에는 풀링 레이어를 거치며 중요한 정보만 남기고 크기를 줄입니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마지막에 출력층을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구조는 마치 공장의 자동화 라인과 같아요. 각 층마다 맡은 역할이 뚜렷하죠. 어떤 층은 색감을 보고 어떤 층은 모양을 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도구 상자 안에 들어있는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꺼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컨볼루션 레이어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풀링 레이어는 왜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다음 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CNN의 심장, 첫 번째 도구는 합성곱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필터 혹은 커널이라고 불리는 작은 사각형 틀이에요. 이 필터가 이미지 위를 구석구석 슬라이딩하며 돌아다니는데 마치 탐정이 돋보기를 들고 단서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는 이미지의 각 부분과 수학적인 계산을 수행해서 아주 중요한 패턴들을 찾아내요. 세로선이 어디에 있는지, 동그란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 같은 질감과 특징들을 추출하는 것이죠. 우리가 피자 사진을 볼 때 도우의 바삭한 질감이나 페퍼로니의 붉은 색감을 알아채는 것처럼 컨볼루션 레이어는 필터라는 도구를 이용해 이미지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특징 정보들을 쏙쏙 뽑아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모델을 설계할 때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설정값이 있는데 이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합성곱 레이어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필터의 개수입니다. 필터를 10개 쓸지 아니면 64개나 128개를 쓸지 정하는 거죠. 필터가 많아질수록 모델은 더 다양하고 세밀한 특징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만큼 계산량은 늘어납니다. 둘째는 커널 사이즈, 즉 필터의 크기입니다. 보통 3곱하기3억은 5곱하기5 크기를 많이 쓰는데 이건 한 번에 얼마나 넓은 영역을 풀어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하고 좁게 보면 세밀한 부분을 더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딱 맞는 최적의 개수와 크기를 찾는 것이 바로 딥러닝 엔지니어의 실력이 드러나는 지점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설정은 스트라이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폭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터가 이미지 위를 이동할 때 한 번에 몇 칸씩 건너뛸지를 정하는 간격입니다. 기본값은 보통 1입니다. 한 칸씩 꼼꼼하게 옆으로 이동하며 모든 정보를 다 훑어보는 거죠. 만약 스트라이드를 2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2칸씩 껑충껑충 뛰어넘으며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산 속도는 빨라지지만 그만큼 정보를 듬성듬성 읽게 되어 일부 세부적인 특징을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싶을 때는 아주 유용한 킥업이 됩니다. 꼼꼼하게 1단계로 갈지 빠르게 2단계로 건너뛸지 여러분의 전략에 따라 이 폭폭을 조절해 보세요. 필터가 이미지 위를 돌아다니다 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가장자리 부분은 중앙보다 필터가 덜 지나가게 되고 계산 결과로 나오는 이미지의 크기가 원래보다 조금씩 작아지게 돼요. 이걸 해결하는 마법이 바로 패딩입니다. 패딩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밸리드 패딩인데 이건 패딩을 전혀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층을 지날수록 이미지 크기가 점점 줄어들죠. 둘째는 세임 패딩입니다. 이미지 주변을 숫자 0으로 빙 둘러싸서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필터가 가장자리까지 충분히 흐를 수 있고 결과물도 원래 이미지와 똑같은 크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정보의 손실을 막고 이미지 크기를 일정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세임 패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거예요. CNN의 두 번째 핵심 도구, 풀링 레이어를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보의 압축이에요. 컨볼루션 층을 거치며 나온 엄청난 양의 데이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알맹이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리는 과정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맥스 풀링입니다. 특정 영역에서 가장 큰 값, 즉 가장 강한 특징을 가진 숫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 곱하기 4 크기의 데이터를 2 곱하기 2로 줄이면 정보량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의 연산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사물의 위치가 조금 바뀌더라도 특징을 잘 잡아내는 아주 기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공부하는 우등생처럼 풀링 레이어는 우리 모델이 중요한 정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경망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필수 요소, 활성화 함수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함수가 바로 렐로입니다.
영어로는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하죠. 이 함수의 역할은 데이터의 피선 형성을 추가하는 거예요.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입력값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0으로 만들고 0보다 크면 그 값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0에서 툭 꺾인 모양이죠? 이 단순한 꺾임이 마법을 부립니다. 층을 쌓을수록 모델이 더 복잡하고 유연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만약 이 함수가 없다면 신경망은 아무리 깊게 쌓아도 결국 단순한 선형 계산밖에 못하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유연함, 그것이 바로 렐로가 주는 선물입니다. 모든 계산이 끝나면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마지막 관문인 출력층에서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른 활성화 함수를 씁니다. 만약 이게 피자가 맞나요? 같은 이진 분류 문제라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선택하세요. 결과값을 0과 1 사이의 확률로 바꿔주는데 0.5보다 크면 네, 맞아요. 작으면 아니요. 라고 답하게 됩니다. 반면에 피자인지 스테이크인지 초밥인지 골라야 하는 다중 분류라면 소프트맥스 함수가 정답입니다. 각 항목의 확률을 모두 더했을 때 딱 1이 되도록 만들어주죠. 예를 들어 피자일 확률 0.8, 스테이크 0.1, 초밥 0.1 이런 식으로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문을 열고 정답을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델이 내리는 최종 결론입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로 모델을 만드는 전체 로드맵을 그려봅시다. 테서플로 모델링은 크게 6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신선한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둘째, 아까 배운 층들을 레고 블록처럼 쌓아 올리는 빌드 단계죠. 셋째, 모델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단계입니다. 넷째, 학습이 잘 됐는지 시험을 치르는 평가 단계가 이어지고요. 다섯째, 만약 점수가 낮다면 설정을 바꿔서 성능을 높이는 개선 단계를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해진 모델을 나중에도 쓸 수 있게 저장하면 끝입니다. 이 6단계는 성공적인 딥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한 표준 지도와 같아요.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순서를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이제 우리는 이 로드맵을 따라 실제 코드로 구현하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이제 손에 직접 기름을 묻혀볼 시간입니다. 테서플로의 시퀀셜 API를 사용하면 복잡한 신경망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코드를 보시면 model tf. keras. models. sequential이라는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층을 순서대로 쌓겠다는 선언이죠. 그 안에 아까 배운 convd, maxpreed 층들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 10은 필터 개수, 3은 커널 크기를 뜻하죠. 입력 데이터의 크기인 input 셀프도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으로 정확히 지정해줍니다. 마지막에는 1차원으로 펼쳐주는 플래튼 층과 최종 결정을 내리는 댄스 층까지 추가하면 완성입니다. 정말 레고 블록을 쌓는 것처럼 간단하죠? 이 코드 몇 줄로 여러분은 방금 강력한 인공지능의 뼈대를 만드신 거예요. 뼈대를 만들었으니 이제 엔진을 설정할 차례입니다. 이걸 컴파일 단계라고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손실 함수와 옵티마이저입니다. 손실 함수는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계산하는 척도예요. 이진 분류라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주로 씁니다. 옵티마이저는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 모델의 가중치를 어떻게 수정할지 결정하는 알고리즘인데 요즘은 아담이라는 방식이 가장 성능이 좋아 널리 쓰입니다. 쉽게 말해 손실 함수는 시험 성적표고 옵티마이저는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 전략인 셈이죠. 여기에 우리가 보고 싶은 평가지표인 정확도, 즉 애큐러시까지 설정해주면 우리 모델은 본격적으로 공부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가 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학습 단계입니다. 명령어는 아주 간단해요. model.fit라고 쓰고 준비한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때 epoch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전체 데이터를 몇 번 반복해서 공부할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epoch가 오라면 모델은 전체 이미지 데이터를 5번 복습하며 패턴을 익히는 거죠. 화면 속 블랙박스 안에서 우리 모델은 수많은 수식 계산을 통해 피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스테이크의 무늬가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인공지능이 지능을 갖게 되는 아주 신비로운 시간이에요.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몇 분에서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 기다림 끝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똑똑한 인공지능이 탄생하게 됩니다. 학습이 끝났다면 성적표를 확인해 봐야겠죠? 평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손실은 줄이고 정확도는 높이는 것이죠. 손실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모델이 정답을
아주 잘 맞히고 있다는 뜻이고 정확도가 1에 가까워질수록 완벽한 모델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정확도가 90%라면 100장의 사진 중 90장을 정확히 피자라고 알아맞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숫자가 높다고 무조건 좋아하기엔 이릅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문제만 잘 풀고 처음 보는 문제는 못 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적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적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진짜 실력은 낯선 환경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딥러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과대적합, 영어로는 오버피팅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이건 모델이 공부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라 문제와 답을 통째로 암기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책에 있는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풀지만 조금만 변형된 새로운 문제를 주면 쩔쩔매며 틀려버리죠. 마치 기출문제 답만 외운 학생이 실제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공지능이 융통성 없는 암기 천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렇다면 내 모델이 지금 암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신호와 해결책을 알아봅시다. 과대적합을 알아채는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프의 갈림길이에요. 학습이 진행될수록 훈련 데이터에 대한 손실은 계속해서 예쁘게 내려갑니다. 오,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검증 데이터에 대한 손실을 보세요. 어느 지점까지는 같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위로 툭 솟구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곳이 과대적합 존입니다. 모델이 훈련 데이터의 사소한 잡음까지 외우기 시작하면서 정작 중요한 일반적인 규칙은 놓치고 있다는 증거죠. 이 갈림길이 나타나면 즉시 학습을 멈추거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억지 공부를 시작하기 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안목이 훌륭한 데이터 과학자의 필수 덕목입니다. 과대적합을 해결하는 첫 번째 처방전은 모델 단순화입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욕심을 부려 층을 너무 깊게 쌓거나 필터를 과하게 많이 쓰기도 해요. 모델이 너무 똑똑하고 복잡하면 이미지 속에 아주 사소한 먼지나 햇빛의 각도 같은 잡음까지도 중요한 정보라고 착각해서 외워버립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모델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레이어 수를 줄이거나 필터 개수를 반으로 뚝 잘라보세요. 모델이 외울 수 있는 용량을 일부러 제한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핵심적인 패턴만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비움의 미학이 딥러닝에서도 통하는 셈이죠. 때로는 단순한 모델이 복잡한 세상의 본질을 더 잘 꿰뚫어 보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데이터 증강입니다. 모델이 암기하지 못하게 하려면 공부할 자료를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수십 장의 효과를 내는 마법이죠. 이미지를 45도 회전시키거나 좌우를 반전시키고 일부분만 크게 확대하거나 밝기를 어둡게 조절해 보세요. 사람은 피자를 거꾸로 봐도 피자인 줄 알지만 인공지능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를 뻥튀기해서 보여주면 모델은 아, 피자는 돌아가 있어도 좀 어두워도 피자구나 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데이터가 부족할 때 특히 유용한 이 방법은 모델의 맷집을 키워주고 과대적합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전이 학습입니다. 격언 중에 거인의 어깨 위에 서라는 말이 있죠. 딥러닝에서도 똑같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써서 이미 완벽하게 학습시켜 놓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레스넷이나 이피션트넷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이죠. 이 천재 모델들의 지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이 모델들은 이미 세상의 온갖 사물들을 보는 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의 끝에 우리 문제에 맞는 층만 살짝 덧붙이면 됩니다. 처음부터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초보자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전문가급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치트키 같은 방법이니 꼭 활용해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은 CNN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핵심 내용을 모두 섭렵하셨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는 것과 직접 해보는 것은 천지차이죠. 여러분께 두 가지 탐험가의 모토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시각화하세요. 모델이 내부에서 뭘 보고 있는지, 정확도 그래프는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끊임없이 실험하세요. 필터 수도 바꿔보고 스트라이드도 조절해보세요. 인공지능 거장들의 조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심이 들면 일단 코드를 실행하세요.
그 이론에만 갇혀 고민하지 말고 직접 에러를 마주하며 고쳐나가는 과정이 여러분을 진정한 전문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키보드 끝에서 탄생할 멋진 모델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컨볼루션과 풀링으로 이루어진 CNN의 구조를 이해했고, 성능을 좌우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법도 살펴봤죠. 그리고 가장 골칫거리인 과대적합을 데이터 증강과 전이 학습으로 해결하는 꿀팁까지 마스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미지 속에 숨겨진 숫자의 패턴을 읽어내어 세상을 이롭게 할 도구를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공부하다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커뮤니티에 질문하세요. 디스코드나 스택 오버플로우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동료들이 가득하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만의 멋진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